네, 이어서 우리 지역의 활기찬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활기찬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어제 5월 1일이 바로 근로자의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근로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신정인 공인노무사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생활력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중노동인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정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가 또 근로자의 날이었고 오늘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무사님께서는 또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근로자의 인구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고용노동부는 매년 2월 노동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해당 자료를 기초로 해서 2023년 노동 통계를 노동 실태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수는 69만 9천 명이고요. 네. 플랫폼을 이용한 비임금 종사자 수도 26만 명에 이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임금 노동자의 69만 9천 명 중에서 정규직은 41만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그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와 고령 노동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29% 정도는 29세 미만의 청년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으로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19% 정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초단 시간과 이제 장시간 노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증가율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초단 시간과 장시간 노동의 증가율도 많은 부분이 2021년과 비교해서 53시간 이상 증가율은 전국 1위이고 전국 1위요? 그리고 41시간에서 52시간 증가율은 전국 2위로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근속기간이 1년 미만 노동자들도 29%, 그다음에 3년 미만의 노동자 수는 48%에 차지해서 충북 지역이 열악한 노동 환경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또 일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거는 근로자의 형태가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근로자를 위해 또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 이게 보면 근로자가 또 보호받는 게 또 다르다고 하고 그러면 근로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말장난 같겠지만 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약간 좀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의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보통의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대법원은 그러한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사용 종속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자께서 그 고용 형태가 다양화됐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예전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직접 고용 형태가 다수였지만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용자가 직접 고용보다는 기업이 노무 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고용했던 노동자를 이용하는 간접 고용 형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것들이 파견이라든지 네네. 용역, 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이러한 형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디지털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네. 그 온라인상에서 플랫폼 중개 앱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확보됐던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소득을 얻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노동 형태도 나타났는데 이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고 비임금 노동자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그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있는데 사실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중인데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그러한 그 다양한 형태의 근로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빠르게 근로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노동자의 입장에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만약에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희는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노무사님 저 해고를 당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용자가 나가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썼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해고랑 사직이랑은 좀 많이 다르고 네. 네. 그리고 사실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하고 네. 노동자가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그만두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밝히는 것을 사직이라고 하고 네, 네. 노사 간의 근로관계 종료에 합치가 됐었을 때 네. 합의해지라든지 공고사직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도권 내 교육에서 이러한 부분의 명확한 구분과 거기에 따른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네. 사용자가 그만두라라고 하고 네 그러면 그만둬야 되나 보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직서까지 써라 그러고 사직서를 쓰고 오면 네. 결국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는 다 노동자의 의사표시 사직서를 내는 거여서 네. 사실은 해고를 당한 상황인데 나중에 근로관계 종료 당시에 사직서를 쓰게 됐을 때는 사직이었기 때문에 해고에 제한돼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 상담을 오게 된 경우에서 네, 네. 사직서는 최대한 쓰지 말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뭐 법에 이런 기준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은 몰라요. 네, 대부분 모릅니다. 그렇다면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기간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그 관계 계약이 이제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네. 기간 만료가 되면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간이 딱 정해져가지고 수차례 반복을 하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네. 단순히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됐을 때 네. 이게 기간 만료에 의한 자동 종료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초과해서 기간제로 근무했었을 경우에 네. 일정한 경우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라고 즉 정규직으로 아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초과돼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네.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짜리 근로계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3차례 반복을 해서 지금 2년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사용자가 올해 12월 31일이 돼서 계약 기간 만료야 나가세요라고 네. 했었을 때 이미 2년을 초과한 다음부터는 저는 정규직 전환이 된 사람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간 만료로 해고를 할 수 없고 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와,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게 항상 나왔군요. 말씀을 네. 드리는 게 네네. 아니야 당신은 여전히 기간제야.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서를 써. 그러면 그러면 또 되잖아요. 사직서를 쓰고 오면 해고가 아니게 되는 그렇죠. 본인이 쓴 거니까.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이 재차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겠네요, 정말로. 네. 사실 이렇게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이 직장 생활에 있어서는 이 사람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요즘엔 직장 내 괴롭힘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또 최근에 법도 많이 생겼으니까 이 괴롭힘 많이 좀 줄어들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 2019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직장 갑질 119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전히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60%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네.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네. 그냥
참고 견딘다, 무대응으로 한다 또는 사직 퇴사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 무대응과 퇴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해도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반응과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불이익한 조치를 받게 되는 우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사라져야 될 텐데 그럼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또 조치들이나 방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를 일부 처벌하는 사용자가 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그리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든지 조사를 한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네. 그리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에 있어서 네. 사용자를 처벌하고 과태료 등의 부과 규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하게 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네. 사실은 사업장 내에서의 자체 조사를 먼저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데 네. 그 사용자한테 괴롭힘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조사가 한다라든지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안 되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고용했던 사측 노무사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각종 이제 뭐 사내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할 텐데 네. 일단 이 이야기인데 전 또 여쭙고 싶은 게 임금체불.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여전히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본인의 월급이 어떻게 해서 이 월급을 받게 됐는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이 임금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체불 상담을 하게 됐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묻게 되는 질문이 네.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로계약 서면에 임금의 구성 항목과 지급 방법, 그다음에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적도록 하고 있고 그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사실 내가 한 달에 연장이라든지 야간, 휴일 근무가 각각 다른데 항상 임금이 똑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내가 정말 내 실제 근로에 대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은지 여부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해소시키고자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2021년에 개정이 되어서 이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 명세서까지도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급여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다라든지 급여 명세서 중에서 일부 항목을 작성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전체 항목을 작성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과태료 등을 묻도록 하고 있는데 네. 노동청의 임금체불이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실제 근로에 대해서 적정한 임금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게 근로계약서랑 급여 명세서이기 때문에 네. 해당 사업장 내에 해당 두 가지 서면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하고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실제 자신이 어떻게 근무했는지를 별도로 또 작성해가지고 만일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실제 못 받았던 임금에 대해서 네.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었을 때 입증 자료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신정인 노무사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죠.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134주년 노동절이었습니다. 만국의 노동자들이 사용자와의 입장에서는 대등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근로조건이라든지 노동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데 그 비중도 사실 334만 명 정도로 숫자가 엄청 크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한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근로기준법 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노조법상의 노동자로서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노조할 권리도 모두 다 보장받기를 원하고요. 네. 모든 노동자들이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또 신정인 공인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